이름표를 지금 다 달고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또 안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름표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오늘 오실 강연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인자 리포트 연출한 감독 조영진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쪼록 즐거운 관람이셨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역할 정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선주 역의 조효정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상우 역의 배우 김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인터뷰도 제 직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깝게 마음을 두고 조금 더 이입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를 해본 사람들은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사실은 Q&A, 그러니까 묻고 답한다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는 대화 형태가 바로 인터뷰입니다. 여기에서 의사와 환자의 상담 장면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넓게 보면 그것도 인터뷰의 형태로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처음에 기획을 하고 글을 쓰시면서 왜 하필 인터뷰라는 형태를 떠올리셨을지가 일단 궁금했고, 그리고 배우분들은 직업의 특성상 질문하는 사람보다는 답변을 할 사람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 이번 영화를 경험하시면서 인터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거나 이런 면이 있는 대화구나 라고 조금 더 생각하게 되신 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뷰가 사실 이 영화의 그 중심 스토리죠. 그리고 맨 처음에 영화를 기획할 때부터 어떤 물리적인 액션이라든가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의 논리와 각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충돌하는 거기서 오는 쾌감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인터뷰라는 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묻는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답한다라는 건 역시나 방어적인 행동, 그리고 대답과 동시에 반문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말로써 이루어지는 공격과 방어의 형태들이 계속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관계가 역전되는 과정이 사실 영화라는 것도 항상 어떤 누군가가 주도권을 쟁탈해 나가는 것이 영화의 주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터뷰의 어떤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어떤 긴장감을 형성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배우분들도 답변 들어볼까요? 인터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묻는 말에 어쨌든 대답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작품을 준비할 때는 계속 인물에 대해서 왜 질문을 던지는 포지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캐릭터에게 계속 질문을 던질 때는 어쨌든 저와 인물 간 캐릭터와의 관계에서 질문을 던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자이자 살인자이긴 하지만 제가 또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 상대방한테 어떤 질문을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어떤 단어로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늘 내가 맡은 캐릭터에 대한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가 익숙하기도 한데, 근데 또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원하는 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이런 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게 있는 거잖아요. 기자가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상당한 력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야말로 력이 굉장히 들었고 이 영화에서의 상황이 정말 특수하고 정말 긴장감이 상당하구나를 초반 영화 3분의 1 지점 푸른색으로 이 미디어 아트가 바뀌기 전까지 3분의 1 지점까지가 솔직히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그 긴장감 때문에 오빠와 제가 정말 멀리 테이블 끝과 끝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테이블 몇 미터였죠? 진짜 길었잖아요. 2m. 정말 긴 테이블인데도 정말 긴장감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의 인터뷰는. 네.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인터뷰라는 기본적인 목적으로 보면 인터뷰라는 거는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경직되고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주는 어떤 그 에너지가 저는 또 이 안에 그 상황 안에서의 상담에 좀 많이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상담에 있어서 결국 답변하는 자가 그 답변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또 다른 의미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인터뷰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들이 과정을 거치시듯 각자 일상에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셀프 인터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경험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물론 두 배우가 연기해낸 이 역할들이 정말 최적으로 찰떡이긴 하지만 혹시 인물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영혼과 선주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또 다른 에너지가 어떻게 그려졌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요. 감독님 혹시 기획 단계에서 잠깐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 살인마와 남자 기자. 상상을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뭐 제안을 받아본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여자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성별이 바뀌었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선주의 역할은 여기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위압감이 형성되려면 어찌됐건 영혼의 역할이 남성인 것이 오히려 더 일촉즉발의 불안감을 형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2701호에서 굉장한 에너지의 인터뷰가 벌어집니다. 조여정, 정성을 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주고받는 대화만으로 이 영화는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요. 기본적인 장소가 호텔방 안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배우가 연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술적 도움이나 다른 여러 캐릭터들과 주고받는 호흡 같은 걸 아예 차단된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의 연기라는 것을 한마디로 배우들에게 물러날 곳이 없다, 뒤로 물러설 어떤 영역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연기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웠을 것에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영화를 본 상태에서 동의가 되는 지점인 것 같으니 저는 다른 지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촬영을 마친 이후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내가 도망갈 곳 없는 이 포맷에서 느낀 새로운 재미도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를 좀 밀어붙여본 결과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나에게 저런 얼굴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부분도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 마이크 넘깁니다.
영화 홍보할 때 인터뷰 했을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감독님이 이렇게 감독님이 저희가 처음 책을 받아봤을 때 이런 형식의 영화가 있다니, 이런 형식의 영화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완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섭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뛰어들 수 있었던 거라서 사실 해낸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커요. 자부심도 있고 뿌듯해요. 이런 형식의 한국 영화를 완성하고 관객들이 봐줄 수 있다는 거. 관객분들도 충분히 그 새로운 형식과 이 영화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기쁘고요.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면 글쎄요, 마지막에 이제 선주가 묶였다가 죄송합니다. 묶였다가 깨어나면서부터 저희는 그걸 이제 산막이라고 부르게 됐었는데, 촬영하면서는 그 산막 부분에서부터는 사실은 뭐 어떤 무슨 정신으로 연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 잠겨서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런 얼굴들은 제가 모니터했을 때 오호 이런 얼굴이 있군, 이렇게 되는군. 뭐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볼 때나 그거는 뭐 어떻게 나오겠다 예상은 전혀 못한 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전 원래 그냥 공연, 무대, 연극을 오래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뭔가 이게 영화랑 뭐 공연이랑 뭔가의 좋은 장점이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실험적인 게 너무 좋았거든요. 보신 분들이 많이 뭐 연극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대본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뭐 이게 뭐 대단한 부담으로 사실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겠다. 이런 게 영화로 나올 수 있다니 하다 보면 다른 게 있었다면 그냥 더 많은 스태프분들과 끊어갈 수 있는 장점과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공연을 하면 제가 저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공연이 끝나면 온전히 관객분들만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지만 뭔가 공연을 모니터하는 듯한 느낌? 내가 이럴 때 이런 표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구나.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이런 얼굴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좀 다 모든 게 좀 새롭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새로운 형식 때문에 무섭고 겁이 났던 거는 저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오빠는 재밌겠다 에너지가 좀 더 크셨어서 제가 그래서 이 두 배우 오빠를 많이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엄살이 진짜 심해요.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 어떻게 슛 들어가면 혼자 다 하고 있고 뭐 누구보다 다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런 케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건 저는 너무 신기하고 감독님 포함해서 이렇게 적은 배우지만 그 안에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게 신기했어요. 저는 오히려. 사실 영화 바깥의 팀워크야 이렇게 끈끈하고 정말 좋은 동료들이자 친구이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2601호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태형 배우가 연기하신 캐릭터는 플래시백 장면에선 진짜 분주한데 그 2601호 안에서는 혼자 굉장히 분주한 모노드라마의 거의 상황을 지금 펼치고 계신 기분으로 연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들의 연속인데요. 정황상 그 상황을 유출해보면 그냥 빈 화면 앞에 앉아서 배우가 계속 독백하듯이 연기하는 장면을 촬영했어야 될 것 같다는 짐작이 드는데 당시 촬영 상황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외로운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 약간 처음에는 약간 현타도 왔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혼자 연기를 해야만 하고 결국 혼자 어떤 리액션들에 대한 것들을 혼자 속된 말로 좀 생쇼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이 영웅과 선주의 그 드라마를 계속 관찰하고 계속 참여해서 그 호흡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들에 대한 그런 연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독님이 제가 연기하는 제가 우리가 지금 관찰자잖아요. 감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반응을 하고 그런 어떤 행동을 뭔가 시츄에이션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도를 제가 조금 감독님이 약간 박자를 되게 중시하셔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포인트마다 감독님께서 살짝 무전을 좀 주시면서 그때 타이밍을 좀 알려주시고 뭐 때에 따라서는 좀 뭐 선주의 대사나 영혼의 대사들을 조금 읊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연기하기에 좀 수월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박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연기해주지 않으셨어요? 연기를 되게 잘하세요. 앞에서 연기를 하진 않고 무전기로 연기를 했죠. 네. 1인 2역을. 근데 여자 목소리는 정말 선주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를 해주셔서 좀 집중되면서도 조금 뭐 방해도 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현 배우가 어떤 목소리를 들었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그 식탁의 길이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네요. 2m 정도의 길이를 마주하고 영웅과 선주가 앉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대치 상황처럼 앉아 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 이 영화의 카메라가 움직일 것인가 혹은 언제 이 인물들이 저 거리를 좁혀서 물리적인 터치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카메라와 인물이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가를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보면서 영화를 봤는데 영혼이 처음 선주에게 다가가던 때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차차 다가가면서 특종과 무관하게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나요? 라고 질문할 때 영혼이 처음으로 선주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부터 카메라도 조금씩 동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각본상에서부터 어느 정도 동선을 생각해 두지 않았다면 사실상 조금 어려운 구조의 영화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로 인물 동선이나 카메라 세팅 정도를 각본에서 생각해 주셨을까요? 그 각본을 쓸 때 그 두 인물의 그러니까 영화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갖춰야 할 긴장도의 어떤 그 고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철저히 인물과 인물 간의 거리 관계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맞닿아 있다 멀어져서 앉은 다음에 선주가 영혼이 먼저 한번 다가가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이 슬쩍 다가갔다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선주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거리의 멀어짐과 가까워짐을 계산해서 일단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 지점에 다가갈수록 점점 둘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감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감도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영화를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주가 영혼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동조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그 물리적인 거리들이 계속 그 작용을 해줌으로써 두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감도 점점 가까워지고 가끔은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은 어떤 안위를 제공하는 심리적 안위를 제공하는 어떤 요소로서 작동하게끔 계산을 해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왜 시나리오 작법서 같은 거 보면 잘 쓴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구조가 인물들의 물리적인 동선과 심리적인 동선이 같이 가는 구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업하시면서 크게 염두하시고 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동이 사실상 플래시백을 제시하고는 없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이 매 영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살인자 리포트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특히 아까 정성일 배우 언급해주신 미디어 아트의 경우에는 그게 인물들의 대화 분위기에 맞춘 좀 조명의 역할도 하고 있죠. 조여정 배우가 지목해주셨다시피 파란 조명으로 바뀌는 것부터 인물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들이 대화의 리듬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는 어떤 신호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프로덕션 디자인의 기본 컨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두고 작업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뭐 세트 벽 자체를 움직여 볼까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 세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캐릭터로서 작용을 하고 두 사람의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억제해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빈티지한 그림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영웅이 모니터를 작동시키면 그 회색, 흰색 주로 그 미디어 아트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레드, 그 다음에 상호를 처형할 때는 이제 하얀색으로 변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 일상의 공간이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화했다가 그것이 굉장히 그 이상적인 논리적인 대화가 오가는 첨예한 공간일 땐 블루로 변화하고 이제 둘의 감정의 극단이 올라갈 때 이제 레드로 바뀌게 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호를 처형하는 화이트일 때는 일종의 수술방이죠. 수술방을 그 의사로서의 어떤 움직이는 영혼을 서포트해 줄 수 있게끔 수술방을 연상시키는 그런 화이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간마다 조금씩 감정이 바뀌는 듯한 영혼을 보는 관객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지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마냥 아우 저 나쁜 X 이렇게 영혼을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히 살인이란 행위 자체는 질책하게 되면서도 묘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계속해서 관객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되죠. 배우 본인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보통은 연기를 하면서 나의 인물이 그래도 나는 아껴주자, 모두가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주자라는 마음으로 보통 접근을 배우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캐릭터를 대하고 가까워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를 들면 조금 뭐 평소와 다르게 거리를 두고 인물을 생각하게 된다든가 영혼을 어느 정도로 좀 바라보고 대하게 되시던가요?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라는 건 사실 저는 거리를 둘래야 둘 수 없는 입장이었고 뭐 살인, 연쇄살인 어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보신 분들이랑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방식을 분명히 선택을 했고 하지만 뭔가 자꾸 마음이 좀 가고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게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물론 선주한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작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처음 저한테 던졌을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비슷한 물론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냥 거기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접근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죠. 왜냐면 그 마음을 알아야 제가 그 결과값으로 어쨌든 연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분명 잘못된 거죠. 살인이란 것도 그렇고 저도 뭐 인터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적 제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영웅이 뭐 다크 히어로가 될 수는 없는 거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도 않았고 감독님이랑 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사적 제재라는 단어 자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가 됐건 법이 모두를 지켜줄 수 있었다면 그런 사적 제재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발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영혼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다가 점점 이 사람의 사연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이입이 되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는데 끝까지 이 캐릭터에 공감하지 못하고 좀 이건 좀 이 캐릭터가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룸서비스를 본인 먹을 것만 시켰다는 점이 약간 이 사람의 캐릭터를 좀 생각하게 하지 않나. 네, 앞에 두고 그렇게 고기가 넘어가던가 뭐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네, 뭐 농담이었고요. 조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선주가 영훈에게 하는 많은 대사 중에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질문이 결국에 나에게 돌아올 질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선주는 영훈에게 살인을 의뢰한 환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진 않나요?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보지만 그건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주로서는 그 상황을 모르지만 조여정 배우는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촬영할 때 뉘앙스를 조금 더 고심하셔야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게 어제 질문지를 제가 읽고 안 그래도 소름 끼쳤다고 이야기를 나누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이야기의 끝을 끝까지 다 알지만 처음부터 갈 때는 알지만 지우고 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식적으로 굉장히 그 생각을 깔고 앉는단 말이죠. 뒤에 이야기의 내용을 딱 깔고 앉고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 질문이 소름 끼쳤던 이유는 제가 촬영을 해 나가다가 이게 하루 안에서도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을 저희가 몇 달로 나눠서 찍다 보니 조금씩 촬영을 해 나가는데 그날의 전날 찍은 것과 오늘의 감정 연결이 튀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상태도 튀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고 부어서도 안 되고 몇 초 만에 사람이 바뀌니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신경 쓰는데 그날 촬영부를 제가 끝내고 감독님이 항상 그날 찍은 것들을 쫙 붙여서 다 같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이제 그날을 마무리했는데 그날 제가 딱 거기 그 대사까지 찍고 딱 끊었어요. 근데 뒤에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감독님한테 부탁을 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만 더 널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덕분에 그 대사를 다시 찍게 되는 그 며칠 사이에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뒤에 이게 내 상황이 될 텐데 선주가 맞닥뜨린 상황인다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단지 그냥 요 지금 가지는 의미 선주가 한 번이라도 지금쯤은 이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와중에 하는 반격 아무것도 꼬투리 잡을 게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덕분에 조금 더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붙였던 장면이어서 그 대사를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어요. 네. 보기에는 전혀 이게 뭐 튄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뭐 질문 드렸던 게 아니라 돌이켜 보니 그 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였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보고 나서도 들더라고요. 김태환 배우는 현장에서 별명이 연출부장이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매 회차 촬영장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든 현장에서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하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들려주셨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배우가 현장에 있으면 좀 새롭게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었는지도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영화의 스크린에 있어서 되게 오래 있고 첫 주연으로 이렇게 데뷔를 한 거라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한테는 둘도 없는 되게 다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한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처해서, 그리고 또한 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둘의 연기를 보지 못하면 그 호흡을 읽을 수가 없어서 또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저희가 팀워크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또 자기들끼리 재밌는 걸 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고, 저도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회식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서 느끼게 된 건 정말 이 영화 한 편의 이 작품이 되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들이 모든 매 순간 또 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굉장히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피를 내고 살과 뼈를 깎는 그런 현장감으로 저한테는 되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되게 좋았어요. 저희 콜 시간보다 더 빨리 와.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침을 먹고 있고. 조금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밥이 맛있어서 제가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래서 밥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PD. 저희가 밥이 저 영화 밥차는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서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제 입맛에 잘 맞췄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 찔 수는 없어서. 살도 그때 엄청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아침에 엄청 솥밥처럼 이렇게 먹고 오후에는 좀 그랬던. 근데 정말 오빠가 현장에 계신 동안은 이게 본인 촬영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매 순간 이 둘의 촬영에 계속 지켜보면서 진짜 감독님 바로 뒤에 앉아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조금 우리가 하다가 이런가 저런가 싶으면 오빠가 바로 그 세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스태프들 둘러싸인 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뭐라고 팁을 주세요. 여기서 보이긴 좀 이래 저래. 그러니까 너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모니터 뒤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가 늘 앉다 보니 이 대역으로 정말 이 양쪽이 너무 든든했어요. 저는 이 두 배우 오빠들과 함께 앞에는 감독님 계시고 정말 즐겁게 찍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감독님 바로 뒤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가 두 분이 연기를 하는 거를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론 감독님이 그런 의도였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컷을 하기 전에 저를 한번 쳐다봐요. 그럼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컷! 이렇게 해서 이거 설마 나의 영향이 있었나? 슛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예,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슛 할 갈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 많이 의지가 됐어. 알고 보니 현장에 큰 어떤 큰 소원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김대현 배우가 아니었나. 아까 뭐 피를 쏟고 뼈를 깎는 노력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상우는 진짜로 피를 쏟고 뼈를 깎는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매 현장을 계셨다고 하니까 상우로서의 마지막 촬영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상우로서 마지막 촬영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아 저요? 사실 되게 어려운 처형 장면이었나요? 상호 마지막 촬영은 다른 거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으로서, 그러니까 영화의 순차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은
사실 영화에 편집돼서 나오지 않는데 선주의 꿈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편집돼서 이렇게 선주가 결국에는 영혼을 만나고 집으로 가서 혼자 잠을 자다가 칼을 들고 찾아온 상우한테 죽임을 당하는 악몽을 꾸고 죄책감에 이제 마당에 혼자 나와서 혼자 흐느끼는 장면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영혼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책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선주의 모습을 사실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칼 들고 온몸에 물이 젖어서 들어오는 상우가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것도 왠지 젖어 있었다면 꽤 힘든 촬영이었을 것 같은데 삭제가 돼서 아쉽네요. 어쨌든 영화 안에서도 영화 밖에서도 이어폰을 계속 끼고 계셔야 했던 노고가 이대영 배우에게는 있었던 것 같네요. 인상적인 장면이 아주 많지만 조여정 배우의 장면으로는 영혼에게 상우를 맡긴 뒤에 아마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의미였겠죠. 그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 얼굴을 정말 영화 엔드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도 잊기가 어려운데 아까 잠시 그 엘리베이터 장면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철저한 분석의 순간이었다기보다 정말 본능에 맡긴 채 연기를 하셨던 시퀀스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그 장면 촬영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여기 혹시 연기하는 분 계실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한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저하고 여기 연기하는 분 안 계세요? 저기 뭐 어떤 여자분 머리 쓸어넘기면서 공감하실 텐데 연기를 안 해도 이거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도 배우라는 게 상상의 대부분을 의존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아직 아이도 없고 뭔가 직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의 일부야라고 상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긴 하는데 너무 거대한 감정이다 보니까 좀 많이 무서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감독님들이 정말 예민하시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늘 가만히 계시는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무 표정이 없이 계세요. 근데 정말 예민해서 모든 걸 다 느끼세요. 그래서 그 복도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찍는 날이 가까워 오는데 저희는 그냥 늘 똑같이 감독님 뒤에 나란히 삼형제처럼 앉아 있는데 저도 티를 안 내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날쯤 되니까 식사하다가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티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느끼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좀 무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를. 그랬는데 이제 촬영 당일날까지 왜냐면 얘기한 대로 분석한 게 아니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몇 발자국 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니까 그날 될지 안 될지인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너무 뭐 아닌 도잖아요. 그 감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또 그런 순간에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 복도 2701호 안쪽에서 문고리 잡고 스탠바이를 하잖아요. 그럼 요 안에 이제 스태프들이 다 있잖아요. 같이. 사실 연기할 때는 이게 스텝이고 배우면 이게 이제 사회벽이 있어야 하는 건데 가깝게 다 붙어가지고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그 스텝들의 대체로 저보다 어리잖아요. 스텝들. 저 선배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맑은 눈으로 나를 오늘 빨리 끝내주시겠지 이런 오늘 이거 롱테이크를 한번 가면 잘 끝나니까 금방 끝내주실 거야 이런 눈으로 맑게 선배님 갈게요 이러면은 내려다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어요. 정말 액체가 돼서 흘러내려서 집에 가고 싶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떡하지? 문고리 잡는 순간까지도 근데 그래서 제가 무슨 정신으로 한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빨간 방 부분쯤에 있어서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고 엘리베이터까지 탔을 때는 그때는 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가 자기 입으로 저 진짜였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저 진짜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진짜 제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감독님이 공을 많이 들인 씬이어서 엘리베이터 씬이 미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감사한 씬이에요.
그 연결되는 장면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복도에서부터 이 사람의 심박수와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영혼이 지금 흡수건으로 자기 피를 막 이렇게 닦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사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딸에게 가서 안아줘야 하니까 이 상황을 수습할 어떤 명분과 역할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로 끌어올랐다가 어떻게 식어가는지까지 그 장면 안에서 다 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조효정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이 장면을 자신 있게 보여주셔도 너무 좋겠다 싶을 만큼 오래 본 배우지만 또 다른 새로운 면모를 또 이 영화를 통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영훈의 얼굴로 끝을 맺죠. 영훈이 선주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아마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묻었던 수많은 그 피들을 상상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담을 수락할 것인지, 아마도 이것도 치료가 시작되어야 할 만한 어떤 일일 텐데 이것을 수락할지 아닐지 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는 막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배우는 그때 영훈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상정을 해야 그 표정을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상상하시고 연기를 하셨나요?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편집점을 어쨌든 감독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버전을 그때 2개를 찍었었나요? 아니 하나만 찍고 한 가지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편집을 했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더 근접할 수 있는 결말은 그 고민을 관객들에게 공유시키고 끝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를 끝맺음 하자라고 해서 그 편집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할 때 어쨌든 대본상에 정해져 있었던 그 답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려주시지 않겠다고 하니 그 역시 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영화가 내린 결말이 있는데 그것도 거슬러 질문을 지었던 이것이 우문이었다 생각도 듭니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사인 포스터 오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선착순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 먼저 마이크 드립니다.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오늘 저 2번째 관람인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우리 조여정 씨 나오는 영화들은 다 재밌네요. 예, 진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뭐 히든 페이스부터 좀비 딸, 뭐 살인자 리포트까지 너무나 재밌었고 이 세 배우들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어떻게 이 세 배우들을 캐스팅하셨는지 이게 딱 처음에 이 세 배우가 떠오르셨는지 그 캐스팅 과정을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저기 그 궁금하다고 할까? 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건 이 정신과 이 살인마가 했던 말이 다 사실일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초반에 좀 거짓말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나오기 하루 전에 사고로 죽는다?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현실에서. 아마 그 살인자를 그 출소하자마자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의뢰자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의뢰자가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택배 기사예요. 근데 택배 기사가 아무리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정신과를 찾아올 정도의 택배 기사는 그럴 만한 금전적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신과를 이렇게 찾아갈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살인마가 그것도 약간 좀 조작한 거라고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캐스팅은 제 캐스팅의 기준은 무조건 연기력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최우선이고요. 이 역할에 딱이야, 이 역할에 딱붙이야라는 거는 사실 연기를 잘하면 그 캐릭터에 딱 붙게 연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외형적인 이미지도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했던 인간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면모를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절대 선하거나 악하거나 양분법적으로 양분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1%의 선과 49%의 악을 갖고 있든 51%의 악과 49%의 선을 갖고 있든 굉장히 다층적인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캐스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름하는 걸로 하고 영혼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혼이 어찌됐건 선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꾸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그 영혼 아내를 강간한 강간범이 사육장에서 하루 종일 감전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자료조사 중에 그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출소를 며칠 앞두고 사역장에서 감전사를 당했던 케이스를 미국 케이스와 한국 케이스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가져왔고 조금 더 이제 아슬아슬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사이였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신과 제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7년째.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과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잘 돼서요. 약 한 달치에 15,9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사실 정신과 선생님을 뵈면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구성했던 점이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그 어떤 영화에서들 보면 정신과가 굉장히 비싸고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비밀 유지가 안 돼서 개인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셔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겪으시는 있지만 정신과를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는 우리들 바로 곁에 있고요. 진료비도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상담료도 30분에 8,900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마음에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시거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누구나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정신의료원을 어려움 갖지 마시고 저도 홍보하러 가고 있어요. 저도 정신과에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막상 처음 찾아갔더니 정신과 선생님이 반드시 이곳에 찾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택배기사분이 접근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대학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직군의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이 와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가시니까요.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라도 혹시 어려움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말동무 구하러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한결 마음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 주변 사람에게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또 생각났는데 감기에 걸렸는데 아 자가치유 될 거야 하면서 며칠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병원은 늘 우리를 기다린다는 명언을 남겨서 그렇구나라면서 병원의 목록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맨 끝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다고 느꼈던 게 저는 예전부터 연극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연극을 보면은 그 순간순간 쏘여지는 조명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연극의 매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이 나누듯이 이제 색감이 바뀌잖아요. 저는 그 색감이 바뀌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다른 영화들처럼 감독님이 조명을 이렇게 넣을 거다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직접 캐릭터가 계속 미디어 타입 바꾸면서 이제 조명이 반전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소를 캐릭터에게 전담한 이유가 있는지 약간 그게 되게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감독님한테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점 너무 좋았어서. 그 미디어 아트와 관련해서 이제 세트 디자인 할 때 제가 이제 뒤에 걸리는 그림들과 어떤 변화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미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미술 감독님이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아트 아티스트를 소개해 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소장하고 계시는 이제 작품들을 다 열람한 후에 그렇다면 갑자기 맥와일드 그 디자인 로스 맥와일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그 래퍼와 맥도날드와 빌리 와일더라는 작가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로스라는 래퍼와 맥도날드의 맥과 와일더라는 그 미국 작가의 이름이 합쳐진 건데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방을 디자인할 때 이 방에 있는 그 투숙객들이 어떤 모드에 적합하게끔 뭔가를 만들었겠다라고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차분한 명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이성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고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혹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 빨간 방 이름 그 리모컨의 이름이 모두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패션, 유니버스 하여튼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로스 맥와일더라는 맥도날드 홍보대사가 그걸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미리 이 방을 예약했던 영훈이 이걸 내가 어떻게 역이용하겠다, 이 백선주의 감정을 어떻게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라고 그 순서를 이제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그 푸른 하늘을 연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파란색에 계속 노출시켜서 암시를 계속 줘서 나중에 그 최면까지 유도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저와 미술 감독님, 또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로스 맥와일더 함께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질문은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감독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요. 관객분들이 보실 때 간혹 최면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앞에 앉았던 입장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앉아있고 그 긴장감으로 대치를 하고 내 딸이었을까봐 놀래고 안도하고 이 상황에서 뒤에 일부러 그 푸른 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 뒤에 실제로 푸른 그 구름같이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좀 사람이 이렇게 얼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면 장면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 되나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정말 무르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한 것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최면도 아까 정신과 얘기했듯이
예, 최면도 굉장히 쉽게 걸려요. 사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반응하는 최면이 그 딸꾹질하면 브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최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 신호를 줘갖고 자율신경계를 이제 리세팅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삶의 곳곳에 최면이라는 방식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 체했을 때 손가락 닿으면 검은 피가 나온다. 사실 피는 나오면 검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보고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 파란 하늘을 보고 최면에 걸리듯이 검은 피를 보면 내가 낫다라는 최면에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최면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쪽에 계셨던 관객분 중에 질문하고 싶으셨던 분 계시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지 못해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포스터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답변이 생각보다 여유 있게 제가 시간을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김태현 배우님부터 올라올까요?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잘 봐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GV라는 건 사실은 만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즐거운 일이라서요. 관객들을 만나고 좀 더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저 즐거운 시간인데 저는 궁금한 게 오늘 오셨던 분들이 즐거우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 집의 컨셉이 개그였는데 오늘 조금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첫 번째는 좀 감독님이 쿵쿵따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그 포인트를 살리셨는데 오늘 또 좀 다큐 이미지였지만 나름 그래도 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감독한테 사실 뭐 영화 흥행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단편 영화를 찍어서 상영했을 때 관객이 6분이셨거든요. 제가 끝나고 나가서 같이 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만큼 관객은 감독한테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제 영화를 봐주셨고 적어도 꽤 오랜 시간 기억해 주실 거라는 극장에서 보셨으니까 더 기회가 되시면 극장에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나중에 OTT로 나오면 또 보시고요.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DM도 보내시고요. 예, 정신과가 멀리 있지 않듯이 영화 감독도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집에 가면 그냥 애 키우는 애 아빠예요. 예,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9월 5일에 개봉한 살인자 리포트 지금 관객 여러분들과 이미 많이 절찬리에 만나고 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까 정석일 배우 말씀하신 거 들으면 준비하신 개그를 풀지 못해 너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상황인 것 같으니 관객 여러분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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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분들 잠시만 앉아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